안녕하십니까. 7치기 2조 물류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로는 프로젝트 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쪽으로 어떤 기술을 적용했는지랑 백엔드 부분 어떤 거 적용했는지, 그 다음에 간단하게 프로젝트 시연하고 발표 끝낼 예상입니다. 일단 프로젝트 계획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요구사항이나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에자일 방법론을 선택했습니다. 그다음에 에자일 방법론에는 접근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스크럼 방식을 선택하였고, 저희 프로젝트는 2주간 스프린트 단위로 세분화해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에자일 방식의 프로젝트 관리 협업 툴을 제공하는 아틀란시아, 지라, 그 다음에 빗버킷, 컨퍼런스를 사용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부분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라 페이지 부분이고, 저희가 이렇게 서비스별로 파트를 나눠놨습니다. 대표적으로 생산 관리를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제 해당 지라 페이지고, 위에 상단에 보시다시피 스프린트를 이제 2주간씩 나눠놨거든요. 나눴고, 그 다음에 제 왼쪽에 에픽을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요구사항 분석 및 정의입니다. 일단 업무 분석으로는 저희가 물류에 대한 업무 분석을 진행했고, 유스 케이스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스타 UML로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스타 UML 보시면 이제 방금 지라에서 서비스별로 나눴던 부분, 물류 정보라든가 영어 서비스, 생산 서비스, 자재 통화 관리 서비스를 볼 수 있고, 이 아래에 이제 컴포넌트로 나눠져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컴포넌트 아래에서 이제 유스 케이스로 이렇게 나눠놨고,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로 이 관리 부분 아래에 유스 케이스를 하나씩 넣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라 생산 서비스를 봤으니까 이제 생산 서비스 UCM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왼쪽에는 액터고 오른쪽은 유스 케이스를 이제 뜻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생산 계획 열람자가 이 MRP 등록 가능 MPS 조회를 할 수 있다. 이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라에서 이 생산 작업 관리 파트를 보시면은 이 유스 케이스로 나눠놨거든요. 작업장 관리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뭐 조회하는 유스 케이스다. 작업 지시 현황 관리, 뭐 등록이나 지시, 모의 전개, 그다음에 필요 항목 조회 부분을 이제 유스 케이스 한 부분이다. 이 스타 UML도 보시면은 방금 생산 작업 관리, 그와 관련된 유스 케이스를 이렇게 모아둔 형태고, 이런 뭐 조회 등록 같은 경우를 이제 여기에서 지라에서 관리로 통합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백로그 아이템 등록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 이거 백로그 아이템 등록을 뜻하는 거고, 이 유스케이스 등록도 이 백로그 중에 하나고,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스케이스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등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에자일 프로젝트 관리 및 계획을 보시겠습니다. 로드맵 작성 같은 경우는 이제 지라에서 이 로드맵 작성을 의미하고, 릴리스 계획 작성은 이 상단에 보시면 이 릴리스라고 있거든요. 이 릴리스를 통해서 잠시만요. 이제 개발이나 업데이트 과정에서 어떤 기능이나 이제 변경 사항이 완료되고 테스트를 마친 후 사용자가 해당 변경 사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되는 과정을 버전 1로 해서 구성해 놨습니다. 제품 요구사항 정의서 같은 경우는 제가 컨퍼런스 페이지에서 문서화를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설계 부분입니다. 이제 데이터 모델링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생산 관리 ERM 부분이고, 저희가 그 서비스별로 테이블을 이렇게 정의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간에 이렇게 관계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 전체는 좀 화면이 커가지고 이렇게 살짝만 사진 찍어놔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다음 아키텍처 수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그 전체적인 구조와 디자인을 이제 결정하는 과정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제 기술 세미나로는 리액트 온보딩, 저희가 리액트 프로젝트니까 리액트 관련해서 뭐 학습을 했다 이런 뜻을 의미하고요. 그다음 표준 및 환경 설정입니다. 개발 표준 정의는 제가 그 문서화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물류 프로젝트 개발 표준 아니고 아래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은 개발 표준안으로 뭐 개요, 표준,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표준은 뭐 어떤 걸 이렇게 사용했는지, 그 다음에 뭐 J2E 표준, 그 다음에 뭐 아래에 보시면 뭐 네이밍 같은 것도 이렇게 작성을 해놔서 문서화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 사전 정의는 저희가 엑셀로 이제 문서화를 해놨고, 엑셀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 물류에 대한 뭐 한글명 같은 부분을 이제 풀 네임으로 영어로 적고,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프론트 엔드나 백 엔드에서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이제 단어를 이렇게 문서화한 부분입니다. 개발 환경 설정은 저희가 프론트 엔드에서는 VS 코드를 썼다든지, 백 엔드에서는 인텔리제이를 썼다든지, 그다음에 뭐 서버는 톰캣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개발 환경 설정이라고 하고, 아래 보시는 생산 작업 관리랑 제품 생산 관리, 이거는 생산 서비스에 있어서 그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페이지 부분입니다. 페이지 부분. 그다음에 이 유스 케이스를 누르면은 이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 있고, 아래 컴플레이스 페이지 보시면 컴플런스랑 이렇게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세부 사항 보시면은 스토리 포인트, 그 다음에 밸류 포인트로 나왔는데, 스토리 포인트 같은 경우는 백로그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 다음에 작업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이거를 이제 스토리 포인트로 지표로 나타냈고, 이 작업 지시 현황 관리가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이제 밸류 포인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다른 이런 관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정해 놨고, 이 제품 생산 관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해놨습니다. 최종 점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서 이 프론트 엔드 부분이라든가 이 백엔드 부분에 이제 오류라든가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찾아서 점검하는 걸 이제 뜻하고 있다. 지라 부분은 이제 다 보여드렸고, 컨퍼런스 부분으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컨퍼런스 부분이고, 지라와 마찬가지로 이 서비스별로 이렇게 나눠놨고요. 방금 봤던 생산 관리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프로젝트 계획 회의입니다. 프로젝트 계획 회의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초기에 수행했으면서 프로젝트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이해관계들 간의 합의를 이루어지도록 회의를 진행했고, 문서화했습니다. 컴플러스로. 보시면 날짜, 참여자, 목표, 그 다음에 중미 백로그로 뭐 어떤 게 있는지, 프로덕트 백로그 뭐 어떻게 추출했는지, 그 다음 릴리스 계획 어떻게 썼는지, 그 다음 토론 주제 뭐 어떻게 했다, 회의 결과로 이렇게 나왔다, 이런 거를 이제 프로젝트 계획회에서 문서화 작업을 해놨습니다. 스프린트 계획 회의로는 이제 스프린트에서 중에 생긴, 스프린트가 아니라, 각 스프린트마다 진행하였으면서 이제 스프린트 기간 동안에 수행할 작업, 그 다음에 항목 관련해서 이제 회의하고 이제 문서화를 한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목표, 주제, 그다음에 뭐 토론 주제, 뭐 어떤 걸로 토론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스프린트 백로그에 대해서 이제 토론했는지 이렇게 작성하였고,
이도 마찬가지로 릴리스 결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스프린트 진행 회의는 스프린트를 이제 진행하면서 변경점이라든가 문제점 그 부분을 이제 회의하고 이제 문서화를 한 부분입니다. 목표,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추가 요청 사항이 있었으면 이런 걸 이제 추가해야 되고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 결정은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이제 스프린트 진행 회의를 하면서 문서화를 해놨습니다. 자, 데일리 스쿼름은 매일매일 쓰는 부분인데 이제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제 한 일, 오늘 한 일, 문제점 이렇게 해놨고 데일리 스크럼은 이제 매일 진행되는 짧은 회의며 팀원들 간의 사항을 매일 공유하기 위해서 진행한 회의입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제 한 일, 오늘 한 일, 그 문제점 관련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프린트 리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린트 리뷰 같은 경우는 이 스프린트가 끝났을 때, 한 스프린트가 끝났을 때 완료된 작업을 이제 검토하고 결과물에 대한 회의를 진행해서 문서화를 한 부분이 이제 스프린트 리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목적이라든지 관련 주제, 프로덕트 백로그에 대한 업데이트 부분, 그 다음에 스프린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다음에 수정 및 추가사항 이 부분을 이제 작성해서 문서화를 진행했습니다. 스프린트 이제 회고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회고는 이제 스프린트가 종료된 후에 팀원들 간의 이 스프린트 동안 발생한 문제점, 잘된 점, 개선점을 공유하고 이렇게 문서화를 진행했습니다. 스프린트 동안 어떤 부분이 만족스러운지, 그 다음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지, 다음 스프린트 넘어가면 뭐 어떤 거를 바꾸고 싶은지 이런 걸 이제 문서화를 해서 스프린트 회고를 작성했습니다. 제품 요구사항을 보시겠습니다. 제품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나타내는 것으로 저희가 제품에서 가져야 할 기능이라든지 성능, 요구사항을 여기 문서화를 진행했습니다. 상세 요구사항, 성공 지표 이렇게 문서화를 진행시켰습니다. 다음에 컨퍼런스는 이걸로 끝내도록 하고 이제 비퍼캣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비퍼캣은 주로 Git 기반으로 한 소스 코드 저장소인 호스트 서비스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협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비퍼캣은 소스트리와 연동되어 소스트리에서 커밋 푸시 마지막 부분을 머지한 부분을 이제 비퍼킷에서 볼 수 있고, 여기는 프로덕션 관련해서 커밋업 부분인데 최종 점검을 했다든지 작업 지시 수정을 했다 이런 거를 이제 볼 수 있고, 코드적인 부분도 이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퍼킷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론트 엔드로 넘어가서 저희가 프로젝트 하면서 어떤 기술을 썼는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이스로 리액트 JS 라이브러리를 사용했고, 리액트 JS의 프레임워크인 넥스트 JS를 적용해서 초기 로딩 속도가 빠른 SSR 동작 방식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VS 코드를 직접 열어서 하나하나 보여드리기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코드적인 부분에 일부 떼서 사진을 이렇게 붙여놨고, 이 부분은 이제 리덕스 툴킷 관련해서 부분인데, 상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리덕스 툴킷을 사용했으면서 스테이트로 전역 관리를 하였고, 슬라이스에서 액션 함수의 액션 함수를 사용해서 이 스테이트를 변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이 스테이트고 리스트가 이렇게 배열이 있으면 만약에 이 액션이 성공했다 그러면 이 액션에 사용되는 리스트가 이제 이 스테이트에서 데이터가 이제 넘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리더스 사가입니다. 리더스 사가는 비동기 동작을 행하기 위해서 사용했고, 그다음 API 호출 로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리덕스 사가를 사용했습니다. 보시면은
이 포크로 이 와치 MRP 시뮬레이터를 이제 여기다 넣고 이거를 이게 위에 있는 액션 함수를 여기다 넣은 건데 이 액션 함수를 지켜보고 있다가 이게 실행되면은 이 핸들 서치 MRP 시뮬레이터 이 위에 있는 이 함수를 실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프론트엔드 기술 부분은 이제 끝났고 백엔드 부분의 이제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차에도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이번 3차에도 살짝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드.gradle이나 그레이들이나 어플리케이션 양위 파일 같은 경우 마이바티스를 쓰기 위해서 기초적인 베이스를 하기 위해 이렇게 한 거고 mapper.xml 보면은 이렇게 셀렉터, 쿼리문을 이렇게 작성해서 XML 파일에 관리를 하는데 이 마이바티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SQL을 별도로 이제 XML 파일로 분리해가지고 자바 코드랑 이제 SQL 쿼리 부분을 이제 분리해서 관리를 하기 더 쉽게 그다음 뭐 DB 같은 부분도 이제 손쉽게 부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술로는 JPA입니다. JPA 같은 경우는 서비스 일부분을 생산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JPA를 사용했는데 엔티티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매핑하고 리파지토리를 통해 쿼리문 없이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이제 리턴 받습니다. 다음 복잡한 로직은 성능 이슈를 부르기 때문에 약간 쉬운 뭐 find나 save 이 부분을 이제 JPA로 사용했고 다른 부분은 위에 봤던 마이바티스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빌드.grade랑 그 야미 파일에서 그 세팅하는 부분은 이제 이 부분만 적어놨고 다른 부분은 이제 뺐고 여기 보시면 엔티티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따로 리파지토리를 생성해서 서비스에서 이제 적용을 하는데 이 리파지토리 find all을 한다 그러면은 이 리파지토리랑 관련된 이제 DB를 모두 이렇게 보여주겠다.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셀렉터 쿼리문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가볍게 그냥 find all 이렇게 DB를 불러올 수 있는 모습이고 다른 기술로 보시면은 이제 mapstruct 이거 같은 경우에는 JPA를 쓰면서 이제 사용해야 되는 이제 기술인데 이제 mapstruct는 JPA를 사용하면서 엔티티로 반환할 경우 불필요한 데이터 노출이나 순환 참조 문제, 데이터 무결성 문제 같은 게 있어서 mapstruct를 사용해서 DTO를 엔티티를 DTO로 변환한 모습입니다. 옆에 보시면은 매퍼 생성으로 mapstruct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 서비스에 보시면은 원래는 JPA로 받았지만 이 mapstruct를 사용해서 DTO로 변환해서 리턴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다음 기술로는 레디스. 레디스는 이제 그 메모리로 받아오는 형식이라서 일반 DB에서 불러오는 것보다 더 빨리 불러올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맨 처음에 제가 조회를 했을 경우 그 조회된 DB가 이제 레디스 안으로 이제 메모리 저장이 되어서 다시 한번 그 조회를 했을 때 DB에서 불러오는 게 아니라 이 레디스에서 불러와서 좀 더 빠르게 불러올 수 있다 메모리로 이런 부분이고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런 부분은 다 세팅 관련된 부분이다. 만약에 나중에 레디스를 원장님 이제 알려주시는데 만약에 세팅 부분이 어렵다 싶으면 제가 한 PPT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는 또 역시 레디스고 위에는 이거 캐시 저장하는 건데 이 서비스에서 주로 DB를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위에 캐시업을 해가지고 밸류는 뭘 넣고 키는 뭘 넣는다 해서 따로 레디스 클라이언트 그 서버에 보시면은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웨거 페이지인데 스웨거 페이지를 쓰는 이유는 이제 저희 REST API를 사용하면서 문서화를 따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스웨거 친구가 자동으로 문서화 작업을 해줍니다. 이 페이지도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스웨거 페이지인데
여러 가지 이제 REST API가 작성돼 있고 작업장을 한번 대표로 보겠습니다. 작업장 조회라고 이렇게 제가 따로 게시를 해놨고 여기서 트라이아웃으로 execute를 하면은 이 작업장 조회에 관련해서 이 데이터를 여기서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따로 API를 스웨거를 통해서 쉽게 문서화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맨 처음 페이지는 부서 정보 관련 페이지인데 이런 부분은 간단한 조회, 추가, 저장, 삭제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기초 정보 관리라든지 코드 관리, 창고 관리, 거래처 정보 이 부분은 다 넘어가고 물류 관련해서 뭐 흐름 따라가지고 뭐 견적 등록 이런 부분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적 등록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견적 등록은 고객으로부터 요청받은 품목에 대한 견적을 이제 등록하는 페이지인데 네, 거래처명을 일단 작성하고 언제 견적을 했는지 그다음 유효일자는 언제까지인지 담당자는 담당자 1로 하겠습니다. 요청자 1로 하고 상세 기입란에 이제 수량 몇 개인지 그 다음에 품목은 어떤 거를 이제 견적 등록할 건지 저는 이제 디카2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단가가 정해져서 납기일은 언제 할 건지 그다음 비고는 그냥 비고라고 작성을 해두겠습니다. 그다음 등록을 눌러서 등록 성공하면은 등록이 완료되고 견적 조회에서 따로 볼 수 있긴 한데 바로 수주 관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주 관리에서 일단 먼저 조회를 할게요. 조회를 했으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맨 밑에 방금 제가 등록했던 견적 관리항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 수주 여부가 Y가 없죠. 다른 건 Y가 있는데 여기서 아직 수주를 등록을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주 등록할게요. 수주 요청자 1로 두고 여기는 수주 일반 그 다음에 체크를 하고 수주 등록하겠습니다. 그럼 등록이 완료되고 Y 수주 여부가 완료됐다는 소리입니다. 수주 관리가 끝나고 나면은 주문된 제품을 이제 생산을 조정하고 제품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가 MPS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PS도 방금 이렇게 조회를 하면은 저희가 방금 등록했던 수주 관련해서 이렇게 조회가 되고 견적 수량이 10개고 초기 납품이 3개고 제작 수수량이 이렇게 7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3개 왜 있냐면은 그 창고에 이미 3개가 있어서 그 미리 7개만 제작을 해도 된다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저는 그냥 10개를 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 계획 일자로는 뭐 언제 계획할 건지 그 다음 출하는 언제 할 건지 뭐 오늘 하겠습니다. 비고는 채우지 않고 등록하겠습니다. 등록이 성공됐고 그 다음에 이 MPS 등록하면은 MRP 관리에 가서 주문된 제품의 생산 일정이라든가 원자재 및 부품을 뭐 어떻게 구매를 계획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조회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등록했던 부분이 나오고 이제 모의 전개를 하면은 이 제품에 관련하여서 이제 원재료라든가 제공품 이 완제품 아래에 들어가는 제공품을 뜻하고 원재료는 이 제공품이랑 완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그 재료들, 제품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획 수량은 10개긴 한데 누적 손실량을 계산해서 이제 10개만 만드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안전하게 뭐 11개, 12개 이렇게 만들게 이렇게 계산해놨고 등록 일자는 오늘로 해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이 끝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품목별 조달 계획에서 방금 보셨던 그 완제품이라든지 제공품을 볼 수 있고 소유량 취합 실행을 누르면은 어떤 제품 부품을 이제 구매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이제 저희가 생산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이걸 이제 취합해서 4월 6일자로 이제 취합 결과 등록을 하겠습니다. 등록하면은 이 부분이 다 없어지고 저희가 구매했던 부분은 이제 발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재 관리로 가서 이제 발주 및 재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단 조회를 누르고, 그럼 방금 그 봤던 품목들 이렇게 나오고, 이 품목들을 이제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되니까 오이 재고 처리 및 치압 발주를 하겠습니다. 치압 발주를 하면은 이 필요량에 따라서 단가, 이 부품이 단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계산해서 총 합계 금액이 얼마인지, 이 부분을 이제 치압 발주하겠다 이 뜻입니다. 등록 일자는 제가 그냥 고정적으로 오늘로 해놨고요. 재고 처리하겠습니다. 완료하고, 그러면 발주 현황에서 방금 봤던 이제 부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운송 중이라고 적혀 있죠. 발주를 한 상태니까 현재 운송 중인 상태입니다. 이 구매를 발주한 부품들이 만약에 왔다, 회사에 왔다 하면은 저희가 입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고 예정 재고량에 방금 봤던 이 부품들 이렇게 나와져 있고, 입고를 하게 되면은 이 제품을 일단 원재료를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모두 체크를 하고 원재료 검사를 하겠습니다. 검사 성공. 검사를 하고 나서 입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체크된 부분을 보면은 입고 예정 재고량에서 투입 예정 재고량을 바뀌었죠. 이제 그 부품들이 입고되고 나서 이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 예정 재고량으로 바뀐 겁니다. 재고 로그를 보시면은 방금 봤던 그 재고 관련해서 로그들도 남습니다. 최신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부품을 이제 샀으니까 그 생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산 관리로 가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업 지시로 가서 이 구매했던 부품을 사용해서 카메라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지시에 조회를 누르면 완제품이랑 재고품이 나와 있는데, 완제품은 재고품을 만들기 위해서, 제공품이 이제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부분이고, 일단 재고품을 먼저 만들어야지 이제 완제품이 만들어지겠죠. 재고품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지시 모의 전개로 들어가서 뭐 투입량이 뭐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결과를 작업을 지시해서 작업 지시 성공 하면은 작업 지시 현황에서 이 부분을 볼 수 있고, 아직 완료 상태가 아니죠. 그러면 이 작업 지시를 했으니까 이제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작업장 및 작업장 로그 관리에서 이 카메라 본체 넘버 2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방금 봤던 제공품이 볼 수 있는 상태고, 아직 제품 제작과 제품 검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제품 제작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부분은 실 업무로 가시면은 현장에서 MES를 통해서 이 작업 지시 번호 바코드를 찍어서 검사 및 이렇게 제작 완료를 하겠는데, 저는 일단 이 ERP 시스템을 통해서 검사랑 제작 완료를 진행하겠습니다. 검사를 하면은 제품 제작에 이제 Y가 볼 수 있는 상황이고, 판매 제품 검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작업장 로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제품 제작이랑 검사를 했던 거를 로그를 볼 수 있고요. 이제 제공품을 완료를 했으니까 작업 지시에서 봤던 현황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에 보시면은 완료 상태가 됐죠. 그 다음에 지시 수량이 12개였고 작업한 게 제가 12개이기 때문에 완료된 수량을 12개로 하고 작업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실적 관리에서 방금 저희가 만들었던 카메라 본체 넘버 2 12개 공정 100%로 만들었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고, 저희가 제공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완제품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조회를 해서 이 완제품 부분을 이제 작업 지시 모의 전개를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완제품이랑 똑같이 작업 지시 현황을 보시면은 완료 상태를 Y가 아닌 거를 볼 수 있고, 이도 마찬가지로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방금 봤던 완제품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제품 제작, 제품 검사가 안 된 상태죠. 제가 제품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제품 검사도 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장 로그 또한 마찬가지로 이 완제품에 관련해서 로그가 나온 부분이고, 이 부분 이제 생략하고 작업 지시로 가서 이게 완성됐다는 걸 이제 등록하겠습니다. 작업 지시 전환 가서 이제 완료가 된 상태니까 지시 수량 11개 해서 작업 완료 등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 관리로 보시면은 이제 최종으로 이 완제품이 이제 만들어진 상태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납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업 관리에서 이제 납품 관리로 가겠습니다. 납품 관리에서 이제 조회를 하게 되면은 이 수주가 나오게 되고, 이 수주 내역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맨 처음에 수주 등록했을 때 그 몇 개를 납품할 건지 10개 하기로 했고, 뭐 단가 얼마인지, 뭐 어디까지 처리가 되는지 이런 거를 볼 수 있고, 이거를 눌러서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은 납품 성공이 되고, 납품 현황을 보시면은 뭐 언제 납품이 됐다, 뭐 얼마로, 납품 수량은 몇 개로 돼 있다, 이거를 이제 리스트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진주 물류센터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물류는 이렇게 흐름이 끝입니다. 견적, 그 다음에 수주, 제품 생산을 위해서 MPS 관리, MRP 관리를 하였고, 작업 지시하고 작업장 관리 가서 진짜 실 작업을 하고 다시 작업 지시로 와서 이걸 만들었다, 이걸 등록해서 납품을 하고 이제 끝이 나온 부분입니다. 네, 저희 이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